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독일에서 오신 마르쿠스 슈라이버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자동차 산업연합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 슈라이버입니다. 평생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우월성을 믿으며 살아왔던 저에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습니다. 독일의 자부심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벤츠, BMW, 아우디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밀려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두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던 독일 업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보고서 한 건이 내부에서 유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독일 전기차 산업은 몰락할 것이다. 사실상 독일 기업들이 더 이상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이 불가능하며 한국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회의장에서는 깊은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맞이한 현실인가? 라는 의문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 기술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에서도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고 그 내용은 유럽의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유럽 반도체 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력도 더 이상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긴급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경쟁자로 여기며 배척하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럽이 자랑하던 산업 경쟁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브랜드로 군림하던 네덜란드의 필립스조차 TV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은 이제 삼성과 LG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필립스의 CEO 요한 반데르 마르크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동안 우리는 유럽이 가진 기술력과 전통을 믿으며 안주해왔습니다. 유럽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자만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하위 기술국으로 여길 수 없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주요 산업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한때 유럽이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경제 보고서를 분석해왔습니다. 위기의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유럽 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위기 상황을 경험해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할 때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바뀔 때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은 결국엔 해결책을 찾아냈고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였고 산업의 중심이었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보고서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계를 송두리째 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BMW가 한국 기업과 전격적인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자동차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독자 개발이라는 자존심을 포기하고 한국 배터리 없이는 BMW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BMW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독일 자동차 업계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독일 자동차의 정체성은 독자 기술에 있다. 만약 한국 배터리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벤츠와 BMW는 더 이상 독일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고 얼굴이 붉어진 연구진과 경영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로 한국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낙후되었고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벤츠조차 뒤늦게 한국 배터리를 전면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독일 언론들은 이를 두고 독일 자동차 업계의 몰락 선언이라 보도했습니다. TV 뉴스에서, 신문 일면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모든 매체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졌습니다. 반도체 주도권 상실 유럽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가장 자랑하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 종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의 긴급 내부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 한 장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유럽 반도체 산업은 붕괴한다. 순간 회의장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서 나온 이 공식적인 발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없이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덜란드 주요 방송들은 긴급 뉴스로 이 사안을 보도했고 ASML 본사 앞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침묵 속에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ASML의 CEO는 기자들에게 극도로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유럽 반도체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수첩을 덮고 한동안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믿어왔던 산업 강국의 지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기술의 상징이었던 네덜란드 필립스 역시 TV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가전 브랜드였던 필립스가 이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은 것입니다. 필립스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의 표정은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한국과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독자적인 제조업 강국이라 자부했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기업들은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며 배척하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때 한국을 단순한 신흥공업국으로 보았던 유럽인들이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국보다 뒤처진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럽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에 있었고 한국은 그저 신흥개발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유럽의 유일한 대안이 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핵심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국가가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일본,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90년대 디램 시장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시스템 반도체까지 영역 확장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현재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는 걸 보면 정말 괴물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은 한때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어버리게 되었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배터리는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는 엔진 기술이 자동차의 성능과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지만 이제는 배터리 기술이 자동차의 성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과 미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내연기관의 강자였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CATL과 BYD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안정성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독일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강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동안 독일과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배터리 자체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한국과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기업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중국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안정성과 성능 면에서 한국 배터리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의 안전성이 낮고 폭발 위험이 있어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은 한국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유럽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유럽은 중국의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과 품질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이온이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결국 독일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유럽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없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가전 산업에서도 유럽은 한국에게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과거에는 필립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유럽과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 브랜드들이 TV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장악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세계 OLED, QLED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90% 이상을 삼성과 LG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필립스가 TV 사업을 철수하면서 유럽에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가전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TV,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유럽의 가전 기업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유럽 기업들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한때 통신기술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를 도입하고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유럽은 5G 인프라 구축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졌으며 현재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5G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 기업들이 AI, 클라우드 기술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IT 산업에서도 한국과 미국에 완전히 뒤처져 있으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최신 기술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한국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을 뛰어넘었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유럽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때문에 유럽이 박살나고 있는 이유이며 동시에 한국이 유럽의 유일한 희망인 이유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신흥공업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산업 강국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제조업 국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정치인과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것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리노 르 메르는 최근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한국형 산업전략 연구팀을 구성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을 집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한국의 정책과 산업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한국이 유럽의 미래를 위한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경쟁자로 여겼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츠, BMW의 고위 임원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제는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언론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조롱하거나 가볍게 다루던 유럽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분석하고 조명하는 기사들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 경제신문인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한국의 힘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모델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한국의 산업 성장 과정을 집중 조명했고 네덜란드의 경제 전문지인 FD 역시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 전략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국민들의 인식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았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저 싸고 무난한 대체제 정도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직접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리뷰 전문 유튜버는 최근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와 BMW iX3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독일 자동차가 당연히 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 아이오닉 5를 직접 운전해보니 이제는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입장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영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독일 소비자들이 한국 전기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판매점인 디스카운트 엘렉트로에서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판매량이 소니, 필립스 제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 소비자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일본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삼성 TV를 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화질과 디자인 모두 압도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스마트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애플 아이폰과 경쟁하며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IT 전문가도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기술은 이제 애플보다 앞서 있다. 유럽 기업들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유럽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식당이 유럽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럽의 젊은 층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국어 학습자는 최근 5년 사이 300% 증가했으며 프랑스에서도 한국어는 미래의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한국은 단순한 산업 강국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이 한국을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모방자로 치부하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모델을 연구하며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작은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산업과 기술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야 했지만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정치인과 기업인들 그리고 유럽의 국민들조차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럽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유럽이 한국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들의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가 유럽인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미국과 유럽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한국의 음악, 음식, 언어까지 한국적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단순히 한국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한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K-팝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의 팬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럽에서도 K-팝은 더 이상 특이한 아시아 음악이 아니라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대형 콘서트장에서 BTS 공연 티켓이 판매되었을 때 불과 몇 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거리에서 단체로 BTS 노래를 부르며 아쉬움을 달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독일에서는 K-팝 팬들이 한글 가사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습 모임을 조직했고 영국에서는 BBC가 K-팝 현상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한국 음악이 어떻게 유럽을 사로잡았는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시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드라마와 유럽의 예술 영화가 주류를 이루던 유럽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이제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유럽에서도 도대체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몰입도가 높은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적 깊이와 탄탄한 스토리 전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영화 평론가는 한국은 이제 할리우드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 영화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화는 곧 음식과 연결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음식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킨과 떡볶이는 유럽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음식 전문 잡지에서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며 기존의 유럽식 치킨과 비교했을 때 더욱 바삭하고 양념이 풍부한 한국식 치킨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프랑스 셰프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방문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한국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긴다며 유럽에서 한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미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외국어 학습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이후 예상보다 수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면서 강의실을 2배로 확장해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의 음악이 들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합니다. 유럽 사회 곳곳에서 한국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제는 한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한국을 가르치려 했지만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동에서도 한국을 연구하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기술,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유럽과 미국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산업 강국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까지도 한국을 필수적인 협력국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일본 또한 오랜 경쟁 관계를 넘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연구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첨단 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및 IT 기술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공급망을 좌우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AI와 클라우드 기술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이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겁고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야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발표되자 기자석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독일 총리는 한국과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IT 기술 없이는 유럽의 미래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유럽이 배우고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수상 또한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유럽의 반도체 산업도 전기차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산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이 없이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라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럽이 한국을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질서 속에서 기술을 익히고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아시아의 신흥 강국 중 하나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지도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선언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이었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IT 기술, 자동차, 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유럽의 산업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기업들은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유럽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유럽이 한국을 배우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산업적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때 유럽이 기술을 전수해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그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자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는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한국을 향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 그건 일본과 중국 덕분에 가능했던 착각일 뿐입니다. 교수의 말에 강의실은 조용히 수긍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화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상하시면 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동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국에서 오신 에드워드 스미스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영국 출신의 대학생입니다. 현재 미국 명문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국제 정세와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미래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구조와 각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기술 패권을 가르는 전쟁 같은 경쟁을 연구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이 분야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기술은 뛰어나지만 세계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한국은 단지 동아시아 경제의 일부로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국가일 뿐 독자적인 경제대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강의는 무척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리처드 스펜서 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특별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교수는 글로벌 금융과 경제 발전을 연구하며 여러 국제 포럼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학자로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강한 발언으로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분석했고 오늘 강의에서도 그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는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적 판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며 청중을 둘러본 후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교수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 역시도 특별히 반박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결국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대국들 사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일 테니까요. 교수는 이어서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의 성장 그래프가 나와 있었고 교수는 그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기술적, 자원적 지원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한편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았고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장웨이와 일본인 유학생 사토 히로시였습니다. 장웨이는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교수의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고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봐라, 결국 한국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장웨이는 강의 도중 손을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은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왔고 현재도 중국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토 역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은 일본이 없었다면 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일본의 첨단 소재를 수입하고 있고요. 한국의 성공은 결국 일본이 도와준 덕분이 아닐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과 함께 동의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IT와 반도체 산업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수와 동아시아 학생들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 결국 한국의 성장은 일본과 중국 덕분이었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교수의 말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보십니까? 그는 고개를 젓더니 PPT 화면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관련 자료가 떠 있었고 교수는 한 손을 들어 자료를 가리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1980년대부터 일본이 제공한 기술과 장비가 없었다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며 한국은 자체적인 연구개발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성장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노트북을 두드리며 교수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회의가 손을 들며 교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덕분이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희토류와 원재료, 어디에서 오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사토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 기술을 베꼈기 때문입니다. 초기 현대차의 모델들을 보십시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과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의실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고 교수는 아무런 반박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다시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과 중국 덕분 독자적인 기술력이 아닌 외부 의존적 산업 구조. 이제까지 교수와 학생들이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기반은 일본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의 정적을 깨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단순히 일본과 중국 덕에 성장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순간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강의실 한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교수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 기술에 의존해서 성장했다는 주장은 198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별 반응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 조선업, I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역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IT 모든 산업이 일본이나 중국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편향된 해석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세계 경제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유럽도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국가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약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국수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일본과 중국 없이 가능했을 거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교수는 PPT 화면을 넘기며 다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를 보십시오. 한국의 주요 기술과 산업이 어느 나라에서 도입되었고 원자재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 없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의 말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몇몇은 수진의 주장을 가볍게 흘려듣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말을 흥미롭게 들었지만 여전히 교수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결국 한국은 외부 의존적인 구조라는 거잖아. 강의는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갔고 교수는 차분한 어조로 다음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스크린에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차트와 그래프, 복잡한 수치들이 잔뜩 나열된 자료였고 교수는 손짓하며 학생들에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실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정리된 보고서는 그럴듯해 보였고 특히나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회의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희토류와 원자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끊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토가 추가로 말을 보탰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시 일본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초기 현대자동차의 모델을 보면 일본 자동차를 그대로 베껴온 것이 많습니다. 엔진 기술도 일본에서 배운 것이고 디자인 역시 일본의 자동차 모델을 참고했죠. 독자적인 성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니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덕을 본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보고 있던 한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띄운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진은 눈을 빛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하단을 확인하자 거기에는 확실히 중국경제연구소라는 작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수는 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출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라면 그 자료가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몇 개의 파일을 띄운 뒤 직접 스크린에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최신 경제 경쟁력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대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자료에는 세계 경제 경쟁력 순위가 나와 있었고 한국은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어서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혁신 지수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 R&D 투자, 특허 출원, 제조업 기술력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하는 초미세 공정 기술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녀는 한 장의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었고 저도 모르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 덕에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강의실 안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장웨이와 사토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수님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과 중국의 원조 덕분에 존재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강의실 앞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993년 세계 최초로 63메가 D램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개발했고 2000년대 들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나 외부 지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결과죠. 학생들이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장웨이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실리콘 웨이퍼 같은 원자재는 여전히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잖아. 만약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야.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0년에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은 곧바로 히토류 대체 공급처를 확보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은 단 3년 만에 자체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노광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도 빠르게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거라고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웨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고 사토는 신경질적으로 팔짱을 끼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중공업은 1972년 울산에서 조선소를 세웠고 일본 기술이 없으면 배를 못 만들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업 국가가 되었죠.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도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요? 그럼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일본 기업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독자적인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 E-GMP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혁신적이죠. 수소차 분야에서는 일본의 도요타보다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도요타가 아직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사이, 현대는 순수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사력도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헌법상 공격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전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이고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손꼽히며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접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성장했다고요? 그러면 왜 일본은 한국이 성장하는 걸 막으려 했을까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다면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강의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도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수진의 설명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장웨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토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교수는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주 열정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교수의 말을 끊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도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강한 나라였다. 이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흔들리긴 했지만 교수님의 권위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단번에 뒤집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평가절하 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장웨이가 제시한 보고서의 출처가 왜 중국 연구소였을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교수님의 과거 논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색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하나둘씩 읽어내려가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 중 일부는 중국의 한 국책연구소와 공동 집필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이름은 중국경제개발연구원이었는데 저는 이 연구소의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곧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었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교수님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가 특정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원 기업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연구가 정작 일본과 중국의 후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과 중국은 이런 연구를 후원하는 걸까요? 저는 장웨이가 발표했던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수님이 강의에서 활용한 핵심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교수님의 논문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통계 수치, 분석 방식,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베껴 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일본 대기업들이 후원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교수님이 그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한국의 독립적인 경제 발전을 증명하는 데이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자료만을 보여준 걸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명망 있는 학자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일본 대기업들의 연구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과대평가된 국가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웨이가 발표한 보고서는 교수님의 연구 내용과 동일했고,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력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는다면 왜 이렇게까지 견제하려 할까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강의 내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편향된 정보였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유학생 수진이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교수님께 반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세미나 시간이 밝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수님이 가르쳐온 내용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장웨이와 사토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고, 교수님 역시 변함없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학생들은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고 그 분위기를 깨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에드워드.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용하신 자료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사용된 연구자료 중 다수가 특정 국가에서 후원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장웨이가 발표했던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말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였고 교수님이 지난 3년간 발표한 논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에드워드, 그건 단순한 학문적 협력일 뿐입니다.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받으신 연구비 출처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의 손이 강단을 쥐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비 지원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중국과 일본 대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셨더군요. 특히 한국 관련 연구는 일본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미국 학생들이 하나둘씩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학생들이 하나둘씩 교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고 장웨이와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외인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일 뿐이야. 특정 국가가 개입했다고 단정짓는 건. 그러나 저는 이미 준비된 반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들이 왜 블룸버그나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된 통계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교수님과 장외의가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지만 블룸버그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IT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께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생산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변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물러났고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교수님의 연구와 강의 내용을 재조사하기로 결정되었고 교수님은 더 이상 강의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외의와 사토는 면목이 없어진 채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특히 사토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나는 정말 무지했어.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싶어. 내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을 직접 보면 더 놀라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저는 설렘 반, 의구심 반의 상태였습니다. 책이나 논문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를 테니까요. 특히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도로 위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넌 지금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수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첫날부터 저를 서울 시내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한국이 이루어낸 성취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곳, 삼성전자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최신 반도체 기술과 미래형 디지털 솔루션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평가절하했던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알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반도체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50%?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과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이었습니다. 수지는 자동차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너 수업 시간에 사토가 한국 자동차가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일본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어.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일본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유명한 창업가들과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혁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젊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DMZ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야. 저는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군사력 순위 6위 안에 들어.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해 미국의 최신 무기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왜곡된 정보였다는 사실을. 한국은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앞서 나가고 있는 강한 국가였습니다. 귀국한 후 저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향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 동아시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국가. 논문이 발표되자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우리도 한국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거 아냐? 이전까지는 일본과 중국만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과정과 그 놀라운 성과가 점차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배운 역사는 과연 진실이었을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 좋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개척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국이 일본과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이란 나라를 단순히 운이 좋은 나라, 일본과 중국의 그늘에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한국. 어쩌면 한국이 가장 강한 무기는 반도체도 자동차도 군사력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힘이야말로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그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큰 힘이자 응원이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